One, two, three, break it down. Yeah, yeah. 과연 내가 잘 살고 있는 걸까? 하고 문득 삶을 되돌아볼 때가 있습니다. 인생 고민을 함께 나누고 대안적인 삶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지속 가능하고 대안적인 삶을 찾는 팟캐스트 Come on, come on, come on! 2화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미어캣입니다. 저는 경의선 공유지에서 활동하고 있고 다른 여러 활동들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른 여러 활동이 뭐예요? 네, 개인적으로 뭐 영상도 만들고 디자인도 하고 종합예술인? 모르겠습니다. 네. 와, 대단하십니다. 와 감사합니다. 청취자분들이 갑자기 남성 목소리가 들려서 깜짝 놀라셨을 수도 있는데 조금 이따 소개해드릴 게스트분들이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세롬주고요. 미어캣이랑 같이 경의선 공유지에서 활동하고 있고 관심 분야라고 하면 환경이나 교육 그리고 대안적인 삶 이 정도에 관심이 있습니다. 네. 저희 팟캐스트를 처음 들으신 분도 있고 또 여러 번 저희 이것이 나가면 세 번째죠. 세 번째 들으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저희 팟캐스트의 설명을 잠깐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 팟캐스트를 좀 소개하자면 저희 팟캐스트는 좀 대안적인 가치나 삶을 고민하는 사람들을 좀 찾아보고 그분들을 초청해서 같이 고민을 나눠보는 이 정도의 팟캐스트라고 생각합니다. 커먼즈에서 커먼즈 뜻이 궁금하시면 프롤로그나 1화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광고가 있다고 하는데요. 네. 드디어 세 번째 팟캐스트만에 광고가 생겼는데요. 네. 누가 부탁하지 않았지만 네. 경의선 공유지에서 그러니까 저희가 활동하는 경의선 공유지에서 각종 문화예술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이 프로그램들이 좀 더 많은 분들이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번에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일단은 화요일, 목요일 저녁 8시에 기린캐슬에서 뻣뻣 요가가 진행되고 있고요. 그라운드 풀이라는 공간에서는 우쿨렐레 단체 레슨이 토요일 오후 1시에 매주 목요일 2시에는 목요일에 목파나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고요. 네, 상시적인 프로그램으로는 그라운드풀 공간지기의 까시님이 진행하는 수저깎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페이스북에서 경의선 공유지 시민행동을 검색하시거나 경의선 공유지 네이버 블로그를 참조해 주세요. 네, 참고로 저희 경의선 공유지는요. 공동역 1번 출구에서 굉장히 가깝습니다. 네.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경의선 공유지에서 맨날 활동한다고 소개를 했는데 네. 거기가 어디 있는지를 한 번도 말해준 적이 없어. 근데 어차피 거길 다 아시는 분들이 들으시는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했는데 아니에요. 우리 이제 국민 방송이 돼야죠. 전국에서 찾아오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이 팟캐스트를 듣고 제발 전국에서 찾아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서울시의 공동역에 있습니다. 네. 저희 완전 도심 가운데 있어서 주변에는 이제 높은 건물과 아파트로 빽빽하긴 하지만 그 안에서 약간 숨쉴 공간처럼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공간 안이 되게 텅 빈 공터 같지만 이 안에서 되게 다양한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요. 시간이 되시면 한번 놀러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의 주제를 소개해야겠죠? 네. 오늘의 주제는 뚜둥 대안적 작가. 네, 작가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작가라는 말은 책을 집필하는 사람들한테 많이 붙이는 말로 생각을 했어요. 아무래도 작가라는 말을 들으면 뭔가 천부적인 재능이 있는 사람이라던가 창의력이 따로 있어서 다른 사람한테 없는 뭔가의 능력자, 금손인 사람 이런 사람들을 떠올리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오늘 주제인 대안적인 작가에 대한 고민을 함께 나눠줄 분들을 초대하셨다고. 네.
그래서 네, 오늘은 경의선 공유지에서 활동을 함께 하시는 작가분들을 모셨습니다. 네, 각자 본인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상더더더덕 아닌데 이게 아닌데 죄송합니다. 다시 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덕덕덕상덕입니다. 지금 우리 녹음하는 데는 이거 고민했던 거 아니야? 네, 약간 쿵기덕쿵 더러럭 그런 건가요? 뭐 그런 식입니다. 덕덕덕상덕 상덕입니다. 와. 네, 좀 쑥스럽네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까시까시 까루샤입니다. 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와. 네, 각자 아니 이름에만 이렇게 공들이지 마시고 본인 소개를 해주세요. 네. 그러니까 소개 각자 부끄러움은 제 몫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 그러게.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그 까시라고 하고요. 그 경의선 공유지에서 그라운드 풀이라는 공간지기로 있고 그 공간에서는 그 수작업 하시는 분들하고 조금 연대를 해서 그 작업실 겸 공유 공간으로 사용하고 싶어서 그곳에 있고요. 뭐 각자 좋아하는 것들을 그 공간에서 좀 같이 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네, 그 공간을 지키고 있고 또 네, 그렇게 개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작년에 경의선 공유지 시민행동에 상금 활동가로 일을 했었고 그 전에 이제 계속 작업을 했던 그 상덕이라고 하고요. 작년 한 해 동안 경의선 공유지에서 이제 그 활동가로 있으면서 내가 지금 작업을 하러 온 건지 아니면 뭐 노가다를 하고 있는 건지 이런 좀 역할에 대한 좀 혼란이 있었어요. 그래서 올해는 조금 더 작업적으로 이 공간과 함께 할 수 있는 게 뭘까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그 작업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네. 와. 네. 자기소개 감사드립니다. 저희 그러면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일단은 뭐 어떻게 해서 작가의 일을 하게 되셨는지 궁금하네요. 예, 저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만들기를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그 미술에 대한 관심이 있어서 그런 미술부나 이런 활동을 계속 해오다가 이제 대학교도 그 실내건축 전공하고 졸업해서 이제 사회에서 이제 처음에는 디자인으로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디자인 회사에서 뭐 그런 디자인 작업해주고 뭐 그런 일들을 하다가 조금 뭔가 부족한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들어오는 일, 뭐 그런 일들을 하고 그 커다란 작업들이 많았었거든요. 그런 커다란 프로젝트의 한 일원으로서 그러니까 일을 하다 보니까 정말 내가 좋아하는 게 뭘까라는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조금 어떤 만족감도 많이 떨어지고 내가 왜 미술을 시작해서 이쪽 길로 오게 됐나라는 생각을 이제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서서히 들더라고요. 그런 고민을 계속 해 오다가 이제 어느 순간에 정말 내가 좋아하는 게 뭘까를 조금 깊게 고민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제 회사를 그만두고 좀 쉬는 기간이 한참 길어지고 또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고민해 오던 차에 그럼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게 뭘까를 한번 더 심도 있게 한번 해보자라는 생각으로 작업을 시작하게 된 것 같아요. 저는 아까 미어캣은 입시 미술을 했다고 그랬고 또 까시님도 디자인 쪽으로 처음에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중고등학교 때 그 미술 수업 하잖아요. 정규 과정으로. 그러니까 그 외에는 사실 미술에 대해서 뭐 이렇게 딱히 뭐 이렇게 접할 기회도 없었고 뭐 전시장이나 뭐 미술관 이런 데를 간다는 것도 되게 낯설고 그렇게 그냥 계속 살았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20대가 되고 그렇게 살고 있다가 되게 우연한 계기에 이제 그 현장에서 작업하는 작가들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뭐 주로 이제 강정마을이라든가 뭐 대출이라든가 쌍용차라든가 뭐 용산참사 이런 그 좀 사회적 약자들이 좀 그 이렇게 좀 힘들게 싸우고 있는 그런 장소에 그 미술로 연대를 하는 그런 현장 작업하는 작가들을 우연히 알게 돼서 이제 그 사람들이 뭔가 활동을 할 때 서포트하는 역할, 그래서 그걸 하면서 미술을 처음 접하게 됐었어요. 예, 그래서 그러던 와중에 이제 거기서 활동하는 그 조각하던 형이 작업을 한번 해볼 생각이 없냐라는 얘기를 했고, 그게 좀 이제 시작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계기로 이게 작업이라는 걸 하게 됐는데, 이제 좀 이렇게 중간중간 생략된 얘기들이 많긴 하지만, 어쨌든 그러니까 미술이라는 거를 처음부터 알고 시작한 게 아니라 모르고 그냥 우연한 기회에 미술을 알게 된 거고, 그랬다가 작가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보게 된 거예요. 근데 그게 제가 좀 꿈꿨던 그런 삶의 모습이랑 좀 닮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이렇게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뭐 이렇게 학교를 졸업해서 취직을 해서 계속 뭔가 한 점을 향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그 서로 경쟁하면서 사는 그런 삶에서 약간 비껴나 있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뭔가 타인과의 경쟁이라기보다 그런 것보다 뭔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좀 하면서 살아간다. 예. 물론 경제적이나 뭐 이런 걸로는 좀 속박되는 부분이 있긴 하겠지만 그런 모습들이 조금 되게 그런 모습을 좀 동경했죠. 그래서 작가에 대한 삶을 그냥 막연하게 동경만 하고 있다가 어떻게 그냥 우연히 겹친 것 같아요. 그게 뭐 나중에 인연이 돼서 조각이라는 그 작업을 만나게 되고 하게 됐습니다. 그 강정마을이나 용산 참사에서는 어떤 작업을 하는 작가를 만났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 용산 참사 때 얘기를 할게요. 그때 이제 파견미술이라는 이름으로 파견미술이요? 네네. 그 활동을 이제 하셨는데 그 용산 참사가 났던 그 남일당 건물 바로 맞은편에 레아라는 그 호프집이 있었어요. 그쪽을 이제 1층을 전시 공간으로 바꿔서 끝나지 않는 전시라는 그 기획 전시를 매주 일주일 단위로 계속 릴레이 전시를 하는 그 팀이었었고, 그 외에도 그쪽 용산 참사가 났던 현장에 있던 포장마차의 그런 도구들을 모아서, 오브제들을 모아서 아빠의 청춘이라는 그런 그 설치 형태의 그런 작업들을 해서 순회전을 했던 그런 팀인데, 그때 이제 그 팀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이게 뜨개질을 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 뜨개질을 한번 배우러 올래요? 그래서 그렇게 갔다가 뜨개질 배우다가 서포트로 이제 활동을 하게 된 거죠. 저는. 네. 뜨개질 잘하게 되셨어요? 그때 맨 처음에 만든 게 필통이었는데 그 선생님께서 잘 만들었다고 칭찬해 주시고 뭔가 좀 재능이 있다는 얘기를 얼핏 들었습니다. 혹시 그런 걱정을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작가가 돼야겠다. 그러니까 뭐 건축에서 이제 건축회사에서 나오셨잖아요. 네네네. 나오시면서 그리고 상덕님은 내가 동경하던 작가를 따르기로 결심하면서 그래도 이제 같이 들러붙는 고민들이 있을 거야. 그럼 이걸로 내가 먹고 살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좀 안 하시진 않았을 것 같은데. 네네. 근데 이제 저도 이제 일을 프리랜서로 계속 하다가 이제 정말 내가 좋아하는 걸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그 돈의 개념은 아예 생각을 좀 거의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을 꼭 한번 해보고 싶고 이렇게 좀 살고 있는데 뭔가 아쉬운 부분이 늘 있더라고요. 그게 뭘까? 그리고 이걸 하지 않으면 살고 있는 그 삶에 어떤 부분이 굉장히 좀 허전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채워지지 않는 부분이 늘 따라다녀서
그 부분이 아마 제가 작업을 하게 된 커다란 그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제 고민하다가 그러면 좀 작업이란 걸 한번 해보자라고 시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경제적인 고민이 없으세요? 계속 하시는 중? 네. 그 경제적인 고민은 늘 따라다니는 것 같아요. 네. 이제 자기가 좋아서 뭔가 이제 작업이라는 어떤 형태를 만들어내잖아요, 작가분들이. 근데 그게 이제 경제적으로 이게 소통이 되는 게 좀 쉽지가 않은 문제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걸 어떤 형상으로 만들었을 때 그걸 모두가 좋아하진 않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값을 지불하고 그거를 구매한다는 거는 그건 쉬운 문제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렇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경제적인 것들하고 이제 거리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어떻게 그럼 고민해 봐야 되나. 그럼 작업으로 더 사람들과 그런 어떤 값어치를 작업에 담아서 그걸 상품으로 만들어서 사람들과 소통을 해야 되나. 그런 고민도 해보고, 아니면 그게 되지 않으면 뭐 다른 방법으로 생계를 좀 이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늘 그 작업과 생계를 어떻게 병행하느냐가 늘 고민되는 문제인 것 같아요. 상덕 씨는요? 저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뭐 작업한다고 처음 생각했을 때도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들을 하셨는데 그 생계 부분 얘기하시는데 그렇잖아요. 예술가 그러면은 작가 그러면 약간 뭐 배고픈 예술가 뭐 이런 것들도 떠올리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게 좀 내가 좀 부자로 살 수는 없을 거다라는 생각은 했는데 이 정도로 경제적으로 힘들 거라고 약간 솔직 고백. 예상은 하긴 했지만 근데 정말 힘들긴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내가 뭔가를 만든다고 해서 그게 팔리는 것도 아니고 뭐 그런 게 이렇게 순환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러니까 아까 제가 그 왜 작업을 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살짝 놓친 부분이 있었는데 뭔가를 만들어 보고 싶은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꽂히다 보니까 이제 이거를 누군가 처음에는 그 조각하는 형한테 이런 거 만들어 보면 어때요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어느 순간은 그걸 내가 만들면 어떨까라는 상상으로 이제 가게 됐고, 그래서 그 만들고 싶은 걸 이제 직접 구현해 보고 싶은 것 때문에 작업을 한 건데 내가 좋아하는 작업을 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그걸 좋아할 거라는 보장은 없고, 특히나 또 저 같은 경우는 이게 그 좀 작품들이 좀 이상해요. 난해하나요? 그 난해하다기보다 예쁜 것도 있던데요? 이렇게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뭐 설치 형태의 작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판매를 하기도 애매한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이게 작품을 했다고 해서 만들었다고 해서 그게 그 곧 돈으로 뭐 생계로 이렇게 순환되는 구조는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갑자기 궁금한 게 있는데 그 설치 미술 하시는 분들은 그럼 어떻게 돈을 버세요? 팔 수 없네 생각해 보니까 설치하면. 요새는 표준 계약이라고 해서 전시를 하게 되면은 작가랑 그 전시 공간이 이렇게 작가피를 주는 그런 제도들이 이제 좀 실행이 되고 있거든요. 피요? 네, 작가피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페이 개념의 그거죠. 그러니까 네. PEE. 아니요, 그냥 피. 네. 죄송합니다. 그 작가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제 뭐 아직 다 모든 뭐 전시에 다 통용되는 건 아니고 뭐 그 국립미술관이라든가 뭐 이런 좀 관에서 운영하는 그런 곳들은 그런 제도들을 이제 마련해서 그 전시에 참여한 작가에게 그 기간 동안의 노동을 좀 이렇게 보장해주는 그런 형태의 것들이 이제 이렇게 조금씩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뭐 만약에 제가 한국에 있었는데 해외에서 전시를 하자라고 하면은 뭐 작품 운송이라든가 그 전시 참가비 형태의 그런 것들을 또 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경험은 없지만 당연히. 네,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좀 그런 것들이 이제 되는 것 같은데, 제가
2016년에 그런 책을 본 적이 있었어요. 2016 경매 미술 경매인가? 책 제목이 그래요. 엄청 두꺼운 책이었는데 실제로 옥션이라는 형태로 거래된 그런 작품들에 대한 것, 그리고 작가에 대한 리스트 이런 것들이 정리된 건데 뭐 꼽아봐야 한 50명 되려나? 그러니까 뭐 몇 억씩 팔리는 작가 그 작품부터 해서 몇 천만 원까지 이렇게 있는데 거의 그 되게 유명한 작가들이죠. 그리고 제가 아는 작가들의 이름은 찾아볼 수 없는 제가 좀 친한 작가들은 그런 식이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작품을 해서 생계가 가능한 작가는 정말 그 1%가 될까 말까이지 않을까 싶어요. 전체 그 작업을 하는 사람들에서 보면은 네. 그래서 좀 생계는 좀 그렇게 어려운 1%의 작가들이 네. 작품으로 생계를 이제 충분히 넉넉하게 유지할 수 있다. 그럼 99%의 작가는 어떻게 하나요? 이게 뭐 정확한 건 아닌데 네. 제가 아는 사람들은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작업을 했을 때 이게 경제적으로 이렇게 순환이 안 되니까 근데 또 내가 만들고 싶은 건 이건데 이거를 하려면 그럼 뭐 재료비라든가 뭐 또 생활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아르바이트 뭐 2잡, 3잡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게 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그냥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죠. 네. 뭐 미술 수업 같은 것도 하기도 하고 요새는 그 복지재단에서 하는 파견 사업 그거는 주변의 작가들이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네. 네, 예술인 파견 사업이라고 있는데 그거는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그 작가랑 그리고 어떤 뭐 기업 혹은 단체가 매칭이 돼서 어떤 그 좀 새로운 형태의 예술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만약에 회사랑 한다고 했을 때 작가들한테 회사가 요구하는 건 디자인적인 거라든가 이런 것들이 보통인데 그런 거 말고 조금 다른 가치, 예술의 다른 가치들. 그러니까 저도 이거를 명확하게 표현은 못 하겠는데 그런 다른 가치들을 좀 찾아보자라는 식으로 해서 이게 서로 매칭을 해서 작가한테는 일종의 그 월급 형태의 그런 거를 주고 생계비를 지금 네네. 네. 월급 지금 네네 월급 형태로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복지 차원에서 이렇게 좀 시행되는 제도가 있어요. 근데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그 미술 작가의 생계에 대해서 힘들다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근데 사실 이제 원래 작가로서 어떤 예술적인 작품을 만들고 활동을 하는 게 사실 생계가 목적은 아닌 거잖아요. 그죠. 내 생계는 누구나 고민하는 문제잖아요. 그렇죠. 뭐 꼭 작업을 하시는 분 말고도 일반 그쵸, 분들도 그쵸. 늘 고민하는 문제여서. 근데 이제 작업하시는 분들은 그게 안정적이지가 않으니까 그게 이제 뭐 어떤 고정적인 수입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더 고민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작업만으로는 그 생계를 이제 감당하기 힘드니까. 네. 네, 꼭 생계가 목적은 아니긴 하지만 작업을 해서 생계가 가능하다, 계속 창작 활동을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사실 제일 좋은 상황이기는 하죠. 그러니까 다른 거에 집중 뭔가 이렇게 에너지를 이렇게 흐트리지 않고 어떤 작업이라는 거에 이렇게 좀 집중할 수 있다고 하면은 제일 좋은 상황이긴 한데 네. 현실적으로는 그게 너무 힘든 거죠. 네. 좋아하는 걸 만드는 게 이제 작가가 된다는 거라고 그럼 볼 수 있나요? 그게 이게 생계를 유지하든 뭐 2잡, 3잡을 뛰면서도 작품 활동을 하면 작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작가라는 개념도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외부의 시선이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나는 작가가 될 거야. 나는 이런 뭐 작업을 하니까 나는 작가야라고 얘기하는 게 조금 모르겠어요. 저는 조금 그런 개념은 아니어서 자기가 관심 있는 거, 그러니까 좀 하고 싶은 어떤 자기 안에 있는 걸 표현하고 싶은데 그런 것들을 꾸준히 해서 하다 보니까 외부에서 저걸 보고 뭐 작가같이 보인다라고 해서 작가라는 그런 타이틀이 붙지 않나라는 생각도 조금 하고 있어요.
그 좀 그러니까 작가라는 거를 어떻게 규정하는지가 좀 그게 좀 이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본인 스스로를 작가라고 정체성을 가지고서 이렇게 작가다라고 또 까시님이 방금 얘기한 것과는 또 좀 다른 결로도 얘기하는데 작가죠.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가 내가 작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이 뭐 아까 뭐 혼자만의 작업을 하는 게 작가냐라고 했을 때 발표 기회를 얻지 못했다고 해도 그 사람이 작업을 하고 있다라고 스스로 자각하고 계속적으로 한다면은 작가인 거죠. 근데 현실적으로 작가가 작업을 했다고 해서 그거를 100% 모두 다 발표를 할 수 있냐? 그럼 또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도 제가 그 부천에서 전시를 보고 왔는데 그 어떤 작가 전시였는데 개인전이었어요. 근데 이 작가가 오랫동안 그 전시 기회를 그러니까 못 얻은 거예요. 작품 활동은 하는데 발표를 못 하는 거예요. 공모전이라든가 이런 데 냈을 때 계속 떨어지고.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계속 좌절을 하고 또 내가 이렇게 계속 하는 게 맞을까? 이런 고민도 하고 또 이렇게 작가 노트 써놓은 거에 보니까 그러면서 뭐 아르바이트도 하고 뭐 이러면서 계속 어쨌든 작품 활동을 이어간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전시 기회를 얻고 개인전을 연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게 그러니까 전시를 한다는 게 쉬울 수도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되게 어려운 일이거든요, 작가한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전시 공간이라는 게 생각보다 많긴 하지만 또 막상 그 기회가 모든 작가한테 공평하게 주어지는 게 아니고 이번에는 너가 했으니까 다음번엔 너가 해라 이런 순서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 안에서도 어쨌든 계속 또 다른 작가들과 좀 좀 변별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두면서 또 경쟁 아닌 경쟁을 하게 되는 거죠. 전시장 입장에서는 어떤 작가와 전시를 할 것인가를 또 선택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게 그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작업을 하는 걸 작가로 보는 거 또 하나일 수 있고 또 근데 그게 그냥 그렇게 묻혀버리면은 또 그것도 애매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또 발표가 됐을 때 그래서 또 그 실제로 대중이든 혹은 뭐 관심 있는 사람이든 누군가한테 또 그게 보여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각예술은 특히나 보여지는 미술이 그 방식이니까 그렇죠. 네, 네. 이게 전시가 안 됐을 때 또 그것도 애매한 부분도 있고 해서 참 두 분을 이렇게 고민하게 만들거나 이렇게 대안을 계속 찾게 만든 여러분 두 분의 이 작품 관심 있는 작품이 뭔지 되게 궁금한데요. 그동안 활동해 보신 작품 그리고 관심 있는 작품 이런 걸 좀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저 같은 경우는 근데 되게 운이 좋았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처음에 작품 발표를 했던 게 그 콜트콜텍이라는 기타를 만들던 분들이 농성을 하고 있는 폐공장이었거든요. 거기서 콜트콜텍이 뭐예요? 지금 한 거의 10년째 계속 그 투쟁을 하고 계시는 분들인데 원래는 기타를 만들던 분들이에요. 네, 인천하고 대전에 공장이 있었고, 네, 그 노조를 만드니까 이분들이 이제 되게 열악한 환경에서 계속 노동을 한 거죠. 그래서 그런 노동 환경을 개선하고 이런 것들을 위해서 노조를 만들었는데 노조를 만들고 나니까 사장이 자기가 생각할 때 노조는 악인 거예요. 그래서 노조가 생긴 공장에선 더 이상 나는 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공장을 다 해외로 이전을 시켜요. 그래서 먼저 대전 공장이 문을 닫고 인천 공장이 문을 닫고 이런 식으로 해서 어느 날 하루아침에 출근하러 갔더니 공장 문 닫히고 해고통 이게 된 거죠. 언제까지 이제 공장을 문을 닫는다 해서 그렇게 해고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부당함을 계속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사장과 좀 계속 10년째 지금 다투고 있는 투쟁하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콜트콜텍 기타 만드는 공장 이름이라는 거죠? 네네네. 네네. 브랜드 이름입니다. 이게 죄송해요 몰라가지고. 네. 아니 저도 몰랐습니다. 네. 궁금했죠? 네, 엄청 왜안 궁금했습니다.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네. 그 경희동 공유지에도 네. 이렇게 같이 연대하는 분들도 있고. 네. 네.
아무튼 그래서 그분들이 12년이었나? 네, 그때 그 인천의 공장에서 농성을 하실 때가 있었어요. 거기 이제 아는 작가 누나가 그 스쿼트이라는 거, 그러니까 네. 점거. 지금 저희가 경의선 공유지를 네, 그렇죠. 점거하고 있듯이, 스쿼팅하고 있죠. 네네네. 그런 식의 이제 점거를 하면서 작업실을 차렸고, 음. 또 거길 놀러 갔다가 이제 그 거기에 버려져 있는 폐자재들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작업을 하게 됐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거기서 이제 공장에서 하는 단체전을 통해서 처음으로 작품을 선보이게 됐는데, 그게 좀 되게 운이 좋았다는 게, 그걸 또 그때 했던 작업들을 좀 좋게 본 분들이 있어서 그걸 통해서 또 그때 했던 작업들이 다른 공간에도 소개되고 이런 식으로 전시가 이어지게 됐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한테도 좀 기회들이 계속 좀 생겼던 것 같아요. 저를 좀 이렇게 그 서포트 해주는 분들이 생겼고, 그래서 도움을 많이 받아서 계속 작업을 하고, 이렇게 작업을 하면 또 선보일 수 있는 기회가 또 이렇게 오고, 이렇게 해서 좀 어떻게 보면 좀 잘 풀린 케이스. 네, 좀 나름 잘 풀렸죠, 진짜 되게. 부럽습니다. 그 작품이 뭐예요? 뭐 이름이라던가 뭐 형상을 좀 설명해 줄 수 있어요? 그 공장에서 했던 대표작으로 불리는 아, 여러 개인가요? 몇 개 있죠. 오. 네. 네. 네, 그 콜트코텍 기타 공장 코끼리라는 작업이 있는데, 거기가 그 공장이 4층까지 있었어요. 근데 각 층마다 창문들이 밖에서 보면 되게 많은데 그 창문들을 다 막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 자연적인 빛을 받으면 노동자들이 집중력이 흐트러진다. 그래서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일률적으로 일을 해라. 그 옛날 산업혁명 시대에 있었던 일 아니에요? 네, 그런 조건에서 일을 하신 거죠. 그래서 처음 공장을 갔을 때 그걸 보고서 되게 좀 충격을 받았죠. 그래서 그 4층에는 텅 빈 공간이었거든요. 탁 트인 공간인데 거기에도 빛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창문을 막고 있던 그 판넬들을 뜯어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나온 판넬들을 이걸 뭐 그냥 폐기 처리하기도 그렇고 해서 뭔가를 만들면 좋을 것 같은데 뭘 만들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계속 공장을 돌아다니다 보니까 거기 버려져 있는 폐자재들을 수집하게 됐고, 그것들을 모아서 만든 게 이제 코끼리 형태였어요. 그러니까 뭐 코끼리를 만들어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한 건 아니고, 모으다 보니까 그게 이건 뭐 다리를 하면 좋겠고, 코를 만들면 좋겠고, 귀를 만들자 뭐 이렇게 돼가지고서 코끼리를 만들게 되는데, 그 형상을 좀 사람들이 되게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인기를 얻어서 네, 그래서 그런 작업을 했었고. 아니, 근데 인기를 얻는다는 게 거길 방문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때는 좀 그 공장 전시라고 해서 그 기간 동안에 꽤 많은 관객들이 그 공장에 찾아왔었죠. 신기하네. 보고 싶네요. 인터넷에 네, 알겠습니다. 농담입니다. 아닙니다. 네. 네, 아까 근데 오해를 조금 막으려고 그 스쿼팅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하면 좋겠는데요. 스쿼팅이 그냥 점거예요? 점거하는 행위를 이제 스쿼팅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알기로는 예술인의 스쿼팅은 뭐 되게 예술인의 스쿼팅은 꽤 이렇게 설례가 좀 네네, 있죠. 꽤 해외에서. 네, 맞아요. 네네네. 그런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네, 저도 정확하게 잘 몰라서. 근데 대략적으로 뭐 외국 뭐 유럽에서는 있었잖아요. 그 사용하지 않는 건물들을 뭐 예술가들이 점거해서 그냥 거기서 어떤 행위를 하면서 지역에서 이렇게 사람들과 이렇게 공유하고 그 공간을 계속 이제 사용하면서 뭐 또 그러니까 제가 조금 여기 아까 이야기하고 싶었던 말은, 스쿼팅이라고 해서 그걸 그냥 점거라고 불법 점거로 옮겨버리면 불법의 의미만 너무 많이 이제 남아가지고 이제 그게 점거의 의미가 예술을 통해서 그 공간을 살리고 뭐 이런 의미도 같이 담고 있다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네. 아니 뭐 시위의 의미
예술가들이 점거를 해서 그 공간을 비어있는 공간을 좀 더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아틀리에처럼 만들어서 작업 공간으로도 사용하고 이렇게 하는 곳이 있고 또 어떤 공간에서는 엄청 큰 그것도 국가가 정확히 생각이 안 나는데 엄청나게 큰 그 짓다만 건물이 있는데 그 공간에 건물이 엄청나게 큰데 거기가 완전 몇 년 동안 계속 텅 비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역의 빈민이나 혹은 뭐 주거가 불안정한 사람들이 그 비어 있는 공간으로 들어가서 스쿼팅을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사람들이 갈 수 있는 공간은 없는데 도심지에 엄청나게 큰 건물이 그대로 몇 년 동안 방치되어 있으니까 그 공간에 들어가서 주거를 하기 시작한 거죠. 저도 그거 봤어요. 네. 그래서 또 그 나라 법은 거기서 몇 년 살면은 그거는 그 사람의 주거권을 인정해주는 식으로 되더라고요. 주거권을 인정해주는 국가도 있고 인정해주지 않는 국가도 있는데 어쨌든 그 점거라는 형식이 불법이라는 걸 먼저 생각하기 이전에 비어있는 공간이 있고 그 공간에서 누군가 살 수 있고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은 어떤 사람이든 와서 그 공간을 활용하는 게 그 공간을 살리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으로 이제 사람들이 스쿼팅 운동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프랑스 같은 경우가 음. 그 얘기가 맞는 것 같아요. 그 몇 시간 이상 거기 그 빈 건물을 있고 전화를 연결하나 뭐 이렇게 해서 몇 시간이 지나면 거기에 그 주거권을 인정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성공했을 것 같은데 그 전에 쭉 이렇게 끌려 나오게 되면 네. 실패 이런 식의 그게 있는 것 같고 그 아까 그 짓다만 건물 그게 아마 콜롬비아일 거예요. 남미 쪽이었는데 맞아. 거기가 이게 공사하다가 부도 나가지고서 그 빈민 그 집 없는 사람들이 이제 하나씩 뭔가 자기가 살 수 있는 환경으로 만들어서 살았는데 나중에는 결국은 이제 강제 철거 당했다고 들었어요. 저는. 정말요? 네, 그 최근에 무슨 TV 프로에서 그걸 본 건데 강제 철거됐다고 얘기를 들었고, 네, 근데 그 진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근데 스쿼트 했을 때 거의 그 집행 들어온다고 해야 되나요? 그러면은 속절없이 쫓겨나죠. 그 콜트코텍 그 공장 같은 경우도 실제로 2013년에 강제 철거되면서 거기서 이제 그 작업했던 분들도 그러니까 농성하던 뭐 노동자분들과 또 같이 스쿼트했던 작가들이 다 쫓겨나게 됐었죠. 그래서 뭐 작업실 자체에 가지고 있던 그런 뭐 작업이라든가 뭐 물품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 훼손되는 일도 있었고, 네. 그런 것도 그냥 강제 철거되는 형식으로 그냥 다 처리해 버리나요? 네. 그러니까 용역들이 들어와서 이렇게 그냥 다 일단 훼손. 네, 사람들 끄집어내고 그런 다음에 이제 철거하는 과정에서 공장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벽에 그려놓은 그림이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그러니까 일부는 이렇게 창고 같은 데로 이렇게 반출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네. 그렇게 옮기기도 했지만 상당 부분이 이제 좀 그냥 이렇게 철거되는 과정에서 같이 없어지는. 까시님은 어떤 작업들을 하셨나요? 예, 저는 이제 개인 작업 하기로 이제 결정하고 시작한 게 한 6년 정도 된 것 같아요. 6년 전쯤에 이제 그러면 내가 좋아하는 게 뭐고 뭘로 그러니까 작업이라는 거를 해볼까 고민하다가 처음 시작했던 게 그 아람브라 패턴이라고 그 알랭드 보통의 행복의 건축이라는 책을 보다가 그 안에 이제 이슬람 패턴이 있는 거예요. 그 패턴을 가지고 이제 작업하기 전 한 1, 2년 전에 그 패턴이 너무 재밌어서 제 나름대로 이제 막 어떻게 그려졌나 분석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제 그림으로 그리고 어떤 포스터 형식으로 일단은 만들어 뒀는데 그러면 내가 좋아하고 내가 즐겼던 걸로 한번 처음 개인 작업이라는 것을 한번 시작해보자. 그러니까 개인 작업이라는 걸 시작한다고 하지만 막연하잖아요. 근데 뭐 작업이나 이런 게 뭐 좋아는 하지만 막상 하려고 그러면 그러니까 자기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자기 관심사가 뭐고 그런 것들을 고민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처음 작업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 얘를 갖고 구체적으로 한번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한번 파보자라는 식으로 처음에 했던 게 그 이슬람 패턴이었고요. 이제 그걸 가지고 그런 이제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작가라는 개념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작가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내가 좋아하는 걸 해보자라는 그런 시작이었기 때문에 어떤 뭐 전시를 한다거나 아니면 누구한테 선보인다거나 이런 것들이 너무 막막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제 포스터 형식으로 만들었으니까 그런 인디 출판물 하는 그런 책방 있잖아요. 독립서점 이런 데에서 그런 것들을 좀 받아주고 판매도 해주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가가린이라고 서촌에 있는 거기에 처음 이제 그 포스터를 부탁드렸어요. 그러니까 가가린이 네네. 책방? 독립책방이요? 네네네. 그런 책방인데 그런 굿즈 같은 것도 조금씩 이렇게 판매도 해주고 대행도 해줬었어요. 그냥 거기나 뭐 유아마인드나 이런 곳에 조금 부탁하고 이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마켓 같은 게 많았었잖아요. 그런 마켓에 좀 참여하면서 뭐 하자센터에서 하던 달시장 뭐 이런 데에서 그러니까 작업물로 저는 일단 선보일 데가 없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접근을 했던 것 같아요. 사람들하고 직접 만나서 어떻게 볼까, 나의 작업을 어떻게 생각할까. 그렇게 그러니까 작업 아닌 작업이 처음에 그렇게 시작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만났던 그런 이제 마켓이나 이런 거 하다가 만났던 사람 중에 한 분이 어떤 그 독립 지금 대안공간 이런 것 그런 공간을 운영하시던 분이 한 분 있었어요. 그 분이 이제 좀 좋게 보셔서 한번 제안을 하셨죠. 그러니까 뭐 여태까지 작업한 걸 가지고 한번 좀 전시 비슷한 걸 한번 해보면 어떻겠냐라는 저한테 제안을 한번 주신 적이 있어서 네, 저는 뭐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이 가지고 계신 그 광창 쪽에 그 대안공간 비슷한 공간이 있었거든요. 거기서 처음 전시를 하면서 이제 작업의 길로 들어간 것 같아요. 좀 듣다 보니까 생각을 한 건데 네. 예술 작품이라는 게 우리가 상품성 말고 어떤 가치를 더 가질 수 있을까 이걸 좀 고민해 보면 이런 이야기가 좀 잘 풀리지 않을까 싶은데 왜냐하면 상품이라는 거 이게 파는 거잖아요. 네. 팔고 사고 파는 거. 네. 사고 팔려면은 거기 이제 누군 개인이 소유하려면 이제 소유할 만한 가치 네. 이런 거가 이제 개입이 되는 거고요. 네. 근데 그 꼭 사고 팔 때 그 상품성 말고도 예술 작품이 가지는 의미나 이런 것들은 많을 것 같아요. 네. 저도 이제 방금 생각이 난 거라고 막 생각이 나서 이야기한 건 아니지만 좀 같이 고민을 해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주 이제 좀 단순하게는 사회적인 의미가 있을 수 있다. 예술 작품이 어떤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거나 다른 사람한테 어떤 감동을 줄 수 있다거나 이렇게 하면 좀 사회적인 의미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또 그거 말고도 그 예술 작품이 가질 수 있는 또 다른 가치들이 여럿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게 이제 저는 조금 그 예술은 되게 개인적이라고 생각하는 쪽이어서 그러니까 작업이나 뭐 작가든 그러니까 어떤 창작물을 한다는 건 그러니까 자기 안에서 자기 고민스러운 것들을 끄집어내는 작업이잖아요. 그게 이제 어떤 사회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걸 예술로 접근하겠다라고 하는 건 이제 자기 안에서 끄집어내는 거니까 그건 의심할 여지가 되게 많아서 그러니까 저 같은 입장에서는 이제 제 안에서 많이 끄집어내는데 그게 어떤 방법이냐면 관찰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러니까 주변을 관찰하거나 내가 살고 있는 그 살고 있는 뭐 집이나 아니면 공간에 대해서 유심히 관찰을 좀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게 맞는 걸까? 이 방식, 그러니까 어떤 만약에 직장을 다닌다 그러면 직장을 다니고 일을 해서 돈을 벌게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자기 시간을 들여서 노동을 하고 그런 게 이게 맞는 걸까라는 고민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조금 불편하고 뭔가 좀 다른 게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하다 보니까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뭐 왜 그런 말 있잖아요. 작가 정신? 뭔가 이게 작품이 그 안에 이렇게 작가의 어떤
정신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예술혼 뭐 이런 것들이 담긴다 이런 얘기들도 하고 그러잖아요. 실제로 작업이라는 걸 작품이라는 걸 만들기까지 작가가 사실 굉장히 많은 고민들을 하죠. 형태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것부터 해서 그건 기본이고 이 어떤 이야기를 담을 것인가 뭐 이런 것들도 고민을 많이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게 그런 것들을 이제 그러니까 똑같은 어떤 현상을 똑같은 이 펜을 얘는 펜이고 글씨를 쓸 수 있고 뭐 색깔은 파란색이야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지만 이거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 창작에 대해서 얘기할 때 뭔가 글 쓰고 이런 거 할 때 낯설게 보기라는 말들을 하는데 그러니까 똑같은 현상을 어떻게 볼 것인가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런 것들이 결국은 그 작가의 어떤 세계관이고 작가관이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작품을 통해서 또 관객이 본다면 그게 또 어떤 사회적인 그 의미 전달이 되지 않을까 소통 방식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이거를 요런 식의 좀 접근이 되지 않을까. 공간이라는 게 어떨 때 대안공간이라는 말 써요? 좀 궁금해. 공간이라고 했을 때는 또 좀 약간 그 홍대에 있는 인디 뮤지션들 같이 뭔가 그 상업화되고 자본화되어 있는 그런 갤러리나 이런 곳과는 조금 다른 결로 운영되는 그러니까 그게 그러니까 대안공간이라는 말 자체가 좀 이미 한 90년대 말 2000년대 초 이때부터 시작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좀 지금 상황에서는 또 이제 그 과연 그게 지금도 유효한 대안적인 공간이냐라는 지금은 것들이 너무 많아져서 그게 대안공간인지 아닌지 모르겠다는 그러니까 이게 아니면. 대안 공간들이 자생할 수 있는 구조가 점점 안 되다 보니까 뭔가 지원 사업이라든가 이런 거를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좀 조심스럽긴 한데 그래서 네, 그렇죠.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 이후에 또 신생 공간이라는 것도 만들어졌어요. 신생 공간은 뭐예요? 그러니까 대안 공간의 그 다음 어떤 세대? 그걸 넘어선 버전 2? 네. 포스트 뭐 대안? 이런 식의 느낌으로 포스트 대안 공간. 그러니까 계속 말들이 이렇게 새로운 용어들로 이렇게 규정을 하고 하는데 네. 이것도 신생 공간도 최근에는 또 이렇게 좀 없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러니까 좀 이렇게 그럼 예를 들어서 네. 그 대안공간이라고 했으면은 처음에 상덕님이 말씀해주신 뭐 공장 이런 거 대안공간이 되는 거예요? 공장 전시. 그게 또 좀 네, 요즘 한 신생 공간 쪽으로 이제 그건- 요즘 개념으로 그게 조금 가까울 것 같긴 해요. 모르겠어요. 네, 그 네. 공장에서 그렇지 했던 않나요? 전시는 네, 네. 그러니까 그 전시관이라고 하기엔 단지 그러니까는 대안 공간이나 신생 공간이 전시만 할 수 전시장이라는 그런 것보다도 이게 좀 체계인 것 같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러니까 체계? 그러니까 체계. 네, 그러니까 전시 그- 체계. 그렇죠. 전시 어떤 식의 전시를 할 것이냐. 그러니까 음. 단지 공간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을 대안 공간 혹은 신생 공간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거기 그걸 또 운영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도 있고 그래서 어떤 방향으로 전시를 기획하고 또 작가들을 발굴해서 이렇게 선보이는지 이런 것들이 또 되게 중요한 가치 기준인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 폐공장이라든가 이런 데는 정말 이례적인 전시를 하는 그런 이벤트적인 그런 네. 공간이기 때문에 이런데 그걸 뭐라고 규정하는지 뭐라고 지칭하는 게 좋을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도 요지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세종문화회관이나 대림미술관도 포함되는지 모르겠지만 네. 여러 가지 유명 미술관들이 공간만 달리해가지고 나는 조금 허름한 곳이나 조금 구석진 곳의 공간을 똑같은 방식으로 운영한다면 그건 네. 대안공간이라고 할 수 없다. 신상공간이라고 할 수 없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것도 아닌가요? 한마디로 딱 규정하기는 네네네네. 좀 제가 아는 게 네네. 많지 않아서 좀 조심스럽긴 한데 그렇다고 대체로 그렇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대체로. 근데 요즘은 이제 전시 공간이나 형식이 이제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이제 구현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개인이 자기 집에서 뭐 이렇게 오픈해서 자기 작업하는 작업실을 그냥 오픈 형식으로 오픈 작업실로도 많이 오픈하니까 그런 것처럼 그냥 어떤 표현하고 싶은 자기 작업이나 어떤 말하고 싶은 게
어울리는 장소나 어울리는 시간이나 어울리는 사람 그런 것까지 작가들이 컨트롤 아니 뭐 이렇게 다 이렇게 맞출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 형식대로. 아무한테 뭐 아무나 와서 봐주는 거보다 좀 관심 있는 사람들을 스스로 이제 이렇게 찾고 소통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네. 또 한 가지 보태면은, 그러니까 뭐 공모라든가 대관이라든가 이런 형태로 기존의 어떤 질서화된 미술 전시장, 갤러리 이런 곳에 그런 루트 외에 그냥 그건 계속 어쨌든 그 이게 모래시계 떨어지듯이 이렇게 좁은 가능성에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서로 이렇게 부대끼고 이렇게 경쟁하고 이런 구조니까. 근데 그런 것들 외에 좀 새로운 방식으로 정말 대안적인 방식인 것 같아요. 대안적인 방식으로 내가 내 작업을 선보이는, 그러니까 기회를 못 얻어서 좌절감에 빠지고 이러는 게 아니라 스스로 네. 이제 찾아 나서는 거죠. 그리고 두 가지를 같이 병행도 하세요. 그러니까 뭐 작업, 뭐, 하라고요? 네, 화이트 하신다고. 네, 작업하시는 분이 화이트 큐브 제대로 된 갤러리에서도 전시하고 또 이런 식으로 스스로 그냥 가볍게 이런 식으로도 접근하고 그 경계가 되게 모호해진 것 같아요. 네. 최근에는 이제 그런 이제 체계가 좀 잘 갖춰진 편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래도 예전에 비해. 많이 열렸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업하시는 분들도 이제 그 자기가 작가라고 생각하고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면 그리고 지금 뭐 얘기하고 싶은 그 주제가 있으면 그러니까 많이 열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통하거나 이런 것들에 스스로 찾아서 뭐 많이 해 보는 게 보시는 것 같아요. 네. 여기에서 1부를 마무리하고 네네. 네, 2부에서는 더 재밌고 더 깊은 내용들로 더 알차게 돌아오겠습니다. 아, 네. 그럼 여러분 안녕. 아니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고 아까 커먼즈. 다시. 네네. 그럼 여러분 2부에서 뵐게요. 안녕. 컴온.